얘야, 김도윤. 우리 엄마 칠순 잔치날, 넌 동네 어기 허름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몇 그릇이랑 탕수육 하나 달랑 시켜놓고는 계산할 때 아주 돈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 엄마 칠순에는 태국 푸켓으로 최고급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나의 서늘한 추궁에 그는 오히려 당당하다는 듯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 장모님은 여권도 없으신데 무슨 놈의 해외여행이야. 결혼 후 5년 동안 내 억대 연봉이 고스란히 찍히는 월급 카드를 제 것인 양 펑펑 긁어대면서 정작 우리 엄마에게는 끔찍하게도 야박하게 굴었던 이 지독한 마마보이를 보며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곧바로 은행 VIP 전용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 계좌로 매달 꼬박꼬박 꽂히던 500만 원의 자동이체를 가차없이 해지해버렸다. 그렇게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지? 좋아, 내 돈줄이 끊기고도 그 알량한 체면이 며칠이나 가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끼기기기. 기름때가 찌든 장판 위로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가 끌리며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녹슨 쇠못으로 내 고막을 박박 긁어대는 것만 같았다. 식당 공기 중에는 오래된 싸구려 콩기름과 생마늘의 시큼한 냄새가 불쾌하게 뒤섞여 떠돌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이미 만취한 사내들 몇 명이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며 상스러운 쌍욕을 뱉어내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먼지와 죽은 날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파리한 빛을 엄마의 주름진 얼굴 위로 쏟아내고 있었다. 엄마는 등받이도 없는 둥근 의자 위에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오늘을 위해 특별히 3번이나 다림질을 한 낡은 카디건 자락을 거친 손가락으로 꾹 쥐고만 있었다. 엄마의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었고 반대편 벽에 붙어있는 끝이 둥글게 말려 누렇게 바랜 탕수육 세트 특별 할인가 포스터 쪽으로는 감히 눈길조차 주지 못했다. 오늘은 우리 엄마의 칠순 날이었다. 장모님 원래 알뜰하시잖아요. 괜히 사치 부리는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불편해하실 게 뻔하고요. 이 중국집이 이 동네에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찐 맛집이거든요. 짜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입에 잘 맞으시죠? 장모님. 김도윤은 내 맞은편에 앉아 시커먼 짜장 소스가 묻은 나무젓가락으로 테이블 중앙에 놓인 양이 턱없이 적은 깐풍기 접시를 툭툭 가리키며 제 딴에는 배려심 넘친다고 착각하는 역겨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턱 끝에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묻힌 채 음식을 씹을 때마다 쩝쩝거리는 그 경박한 소리는 이 시끄러운 동네 식당 안에서도 선명하게 귓전을 때리며 구역질을 유발했다. 나는 식탁보 아래로 두 손을 뻗어내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일말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위장 속이 사정없이 뒤틀리며 신물이 식도를 타고 비강까지 치밀어 올랐다. 우리 도윤이 괜히 무리해서 돈 쓴 거 아니니? 이 짜장면 참 맛있다. 정말 맛있네. 엄마는 타르르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쥐고는 이미 퉁퉁 불어떡이 된 면발을 집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안으로 허겁지겁 밀어넣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시울은 당장이라도 핏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어버릴까 봐. 그래서 자기 딸이 시댁에서 밉보여 험한 꼴을 당할까 봐 무서웠던 것이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맞춰보려 애쓰는 엄마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손 닿는 곳에 있던 얼음물이 담긴 컵을 집어들고 고개를 젖혀 벌컥벌컥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자 김도윤의 얼굴에 저 짜장면 그릇을 통째로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시적으로 짓눌렸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탁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손을 들어 사장님을 부르고는 내 월급 카드를 꺼내 밥값을 계산했다. 그날 이후 꼬박 2달 동안 나는 이 끔찍한 기억을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꿀꺽 삼킨 채 위장 속에서 내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참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이 전셋집의 평화를 위해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계속 쓰고 있기만 한다면 그 칼날이 내 심장을 완전히 꿰뚫지는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기만했다. 10월 12일
바로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거실에는 누르스름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식탁 앞에 앉아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려던 참이었다. 방금 샤워를 마친 김도윤이 머리에서 뚝뚝 물기를 떨어뜨리며 헐렁한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탁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렸다. 화려하게 인쇄된 컬러 팸플릿 한 권이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져졌다. 팸플릿 표지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 그리고 호화로운 독채 풀빌라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 위에 굵은 금박으로 새겨진 글귀가 내 두 눈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태국 푸켓 VIP 최고급 맞춤형 럭셔리 투어. 다음 달이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내가 쭉 알아봤는데 이 패키지가 제일 깔끔하고 좋겠더라고. 전담 가이드 따로 붙고 매일 최고급 에스테틱 스파 일정이랑 끼니마다 랍스터 시푸드 코스가 포함되어 있어. 숙소도 인피니티 풀이 딸린 풀빌라로 다 받았어. 이 정도면 우리 엄마도 친척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팍 주고 체면치레 확실히 하시겠지? 그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말을 내뱉으며 의자를 빼고 앉더니 식탁 위 반찬통에 있던 깍두기 한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 입에 쏙 넣고는 아삭아삭 씹어댔다. 내일 아침 날씨를 묻는 것처럼 한없이 가벼운 말투, 단 1%의 망설임도 없는 그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태도. 유리컵을 쥐고 있던 내 손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컵 표면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손가락 틈새를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원목 식탁 위로 툭툭 떨어졌다. 푸켓. 최고급 맞춤형 투어. 텅 빈 거실 안에서 묘하게 떨리고 있는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김도윤. 우리 매달 나가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랑 전세자금 대출 원금만 해도 내 월급의 절반이 훌쩍 넘게 날아가. 당신이 매달 받아오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당신 차 할부금 갚기에도 빠듯하잖아. 그런데 이 여행 경비는 대체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다는 건데? 깍두기를 우적거리던 그의 턱관절이 일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미간을 팍구기며 나를 한심한 바보 취급하는 듯한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너 다음 달에 프로젝트 인센티브 크게 나오잖아. IT 기업 본부장이나 달고 있는 주제에 째째하게 이깟 푼돈 가지고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그리고 평소의 생활비, 나도 알게 모르게 꼬박꼬박 조금씩은 보탰잖아. 왜,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하려니까 그렇게 배가 아파서 미치겠어? 그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낯짝을 마주하는 순간 지난 2달 동안 내 위장 속에서 피투성이로 웅크리고 있던 유리 파편들이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말았다. 효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2달 전 우리 엄마 칠순 잔치 때 당신 어땠어? 1인당 10,000원도 안 하는 동네 파리 날리는 허름한 식당에 데려가서 그 흔한 룸 하나 예약하는 것도 아깝다고 덜덜 떨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엄마 생일이라고 내가 밤낮 없이 피코피 흘려가며 야근해서 받아온 내 인센티브로 푸켓 풀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시푸드를 먹이겠다고. 김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치자 그 반동으로 깍두기 접시가 덜그럭거리며 요동쳤다. 이연서, 너 진짜 미쳤어? 억지 좀 적당히 부려. 그게 어떻게 같아? 그는 손가락을 뻗어 내 코끝을 가리켰고 분노로 이목구비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 엄마는 나 하나 번듯하게 키우시느라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생만 하신 분이야. 장모님은? 장모님 그 꼴에 무슨 여건이라도 있어? 비행기 한 번 타보신 적 있어? 그런 분이 최고급 스파가 뭔지, 풀빌라가 뭔지 알기나 하셔. 장모님은 그런데 모시고 가봤자 해산물 비린내 난다며 돈 아깝다고 궁상이나 떠실 게 뻔하잖아.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사드린 것만 해도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체면 세워드린 거라고. 쾅!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내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 같았다. 귓속에서 삐이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터져나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해버린 것처럼 입을 벌려도 산소가 단 한 모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장모님은 여권도 없으신데 그 한마디는 맹독을 품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정확하게 끊어버렸다.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이 수컷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결혼 전만 해도 내 어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깍듯이 모시겠다며 다정하게 맹세했던 저 입술. 그러나 지금 저 얼굴에는 오직 약자를 향한 역겨운 멸시와 지독한 오만함만이 덕지덕지 붙어있을 뿐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내 온몸을 돌던 뜨거운 피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조용히 아주 미세한 소리조차 나지 않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뚜벅뚜벅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야, 이연서.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어딜 감히 도망가?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태도야. 그는 내 등 뒤를 향해 무능한 개처럼 지저대며 발악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거칠게 닫아버렸고 지체 없이 잠금 버튼을 꾹 눌렀다. 철컥 하는 경쾌한 금소금이 그 남자의 구역질나는 억지를 이 공간에서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안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 위로 번졌다.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시켰다. 극도의 분노와 꽉 쥔 힘 때문에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액정 위를 미끄러지는 내 손가락의 움직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자동이체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매월 5일. 내 계좌에서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계좌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도윤이 소위 품위 유지비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포장한 그 돈 자기 엄마가 매달 강남의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스킨케어를 받고 친척들 앞에서 돈 많은 사모님 행세를 하며 허영심을 채울 수 있도록 바쳐왔던 피 같은 돈이었다. 무려 5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돈은 거머리처럼 내 통장에 들러붙어 내 피와 땀을 쭉쭉 빨아먹어 왔다. 내 손가락이 붉은색 자동이체 해지 버튼 위에서 잠시 허공을 맴돌다. 이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꾹 내리눌렀다. 화면 중앙에 정말로 해지하겠느냐는 확인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가운 조소를 머금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 길로 나는 보안 설정 센터로 들어가 우리 집안의 메인 생활비 통장으로 쓰이던 이 급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김도윤의 생일에서 우리 엄마의 생일로 싹 다 바꿔버렸다. 모든 작업을 마친 나는 스마트폰을 푹신한 이불 위로 툭 던져버리고는 천장을 향해 대자로 누웠다. 창밖에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블라인드 틈새를 뚫고 들어와 천장 위에 창백한 쇠창사 같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오늘 밤 따라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지만 뺨에 닿는 그 서늘한 감촉 덕분에 내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맑고 투명해졌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광화문 본사 최고층에 있는 내 개인 집무실에 앉아 분기별 재무제표를 훑어보는 중이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시뻘겋게 명멸하고 있었다. 그 격렬한 진동의 파동만으로도 수화기 너머에 있는 인간이 지금 얼마나 길길이 날뛰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을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옆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어 아주 여유롭고 느릿하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얼음 조각들이 입안에서 달그락거리며 부딪혔고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시원하게 넘어갔다.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1초를 남겨두고서야 나는 마지못해 통화 연결 버튼을 밀어 넘겼다. 스마트폰을 귓가에 채 가져다 대기도 전에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야, 이연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집애야. 너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는지 두꺼운 유리문 너머에 앉아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이쪽을 힐끗 쳐다볼 정도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낸 채 탁하게 물든 서울의 잿빛 하늘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오늘 강남 백화점 명품관에서 푸켓 갈 때
입을 리조트 원피스 몇 벌 골라놓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글쎄 카드가 정지됐다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얼마나 끔찍한 개망신을 당했는지 내가 알기나 해. 내 뒤에 서 있던 사모님들이 다 날 쳐다보면서 쑥덕거리는데 내가 아주 명줄이 길어서 환장을 했지. 감히 내 카드를 끊어. 당장 이 집구석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한 게지. 전화기 너머로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백화점 라운지의 우아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고상한 배경음악과 시장 바닥의 잡상인처럼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빚어내는 극단적인 대비가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든 채 내가 사바친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콧대 높게 계산대 앞에 섰다가 한도초가 알람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쩔쩔맸을 그녀의 꼴사나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악을 쓰다 지쳐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는 타이밍에 맞춰 나는 수화기를 향해 얼음 조각이 뚝뚝 떨어질 듯한 극도로 차분하고 서늘한 존댓말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뭐, 오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카드에 들어있는 돈, 단 1원도 빠짐없이 제가 밤새 코피 쏟아가며 야근하고 진상거래처 놈들 비위 맞춰가며 벌어온 제 피 같은 돈입니다. 제 돈이 들어있는 제 명의의 카드를 제가 알아서 정지시키겠다는데 제가 어머니께 결제 서류라도 올려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천하의 대역죄인 같은. 참고로 한 가지 더 일러둘게요. 그렇게 고대하시던 푸켓 럭셔리 휴가를 가실 거면 그 비용은 끔찍하게 효심 깊으신 어머니 아들 카드 긁어서 해결하시라고 하세요. 그럼 백화점 쇼핑 즐겁게 마저 하십시오. 말을 마친 나는 시어머니가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버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 설정 화면을 열어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으로 영구히 유배시켜버렸다. 세상이 이토록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있는 전세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에 들어서서 하이힐을 막 벗어던지기가 무섭게 도어록 바깥쪽에서 무언가를 거칠고 신경질적으로 지시기듯 누르는 소리가 살벌하게 울려 퍼졌다. 삐비빅, 삐비빅,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곧이어 육중한 철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윤이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양이었다.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문가로 다가가 여유롭게 열린 버튼을 툭 눌렀다. 문이 무서운 속도로 확 젖혀지며 코를 찌르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독한 소주 냄새가 한꺼번에 훅 밀려 들어왔다. 김도윤은 두 눈이 시뻘겋게 핏발이 선 채로 흡사 투우장에 미친 소처럼 집 안으로 돌진했다. 그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구깃구깃했고 정장 마이는 단추가 뜯어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이연서, 너희 씨발, 진짜 미쳐 돌아버린 거야?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을 발견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그 두꺼운 유리컵을 손에 꽉 쥐었다. 그는 컵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더니 온몸의 체중을 실어 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울렸다. 산산조각난 투명한 유리 파편들이 총알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차가운 생수와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덩어리들이 보일러가 들어오는 따뜻한 바닥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 내가 거금을 들여 시공한 수입산 원목 마루 틈새로 질척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가슴을 헐떡거렸고 두 눈을 부라리며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전형적인 한국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폭력과 윽박지름으로 상대를 짓누르려 할 때 쓰는 그 치졸한 수법. 그는 내가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미친 듯한 고함 소리와 폭력적인 분위기가 두려워서 당장 바닥에 엎드려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려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단 한 올의 속눈썹조차 팔을 떨지 않았다.
나는 사방에 흩어진 유리 파편에서 불과 반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꼿꼿하게 서서 그의 그 유치하고 자기적인 분노쇼를 싸늘한 눈빛으로 관망할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내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쓱 꺼냈다. 무려 5장에 달하는 방대한 엑셀 스프레드시트 출력물이었다. 빳빳하고 두꺼운 종이 다발은 손에 쥐었을 때 제법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했다. 나는 엉망진창이 된 바닥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갔고 식탁 위로 그 서류 뭉치를 촥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예상치 못한 내 반응에 멈칫하며 시선을 회피했지만 여전히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며 허세를 부렸다. 내 눈깔로 직접 읽어봐. 은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죽은 듯이 고요한 거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할 만큼 차갑고 또렷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글자를 읽어 내려간 지 단 2줄 만에 그의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오만방자함은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당혹감만이 남았다. 김도윤이. 나는 그의 동공을 정확히 찌르며 그 종이에 적힌 내역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읊어주었다. 작년 10월 내 여동생 민영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무시당하기 싫다며 징징거리길래 내가 내 카드로 긁어준 샤넬 클래식백 850만 원. 올해 3월 내 아버지가 필드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체면 안 선다고 투덜거리길래 세팅해드린 수입 명품 골프채 풀세트 1,200만 원. 거기에 지난 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내 엄마 계좌로 꼬박꼬박 꽂아준 품위유지비 500만 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를 움켜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빳빳한 종이 귀퉁이를 구깃구깃하게 구겨놓았다. 내가 피코피 흘려가며 계산을 좀 해봤거든. 나는 2 팔을 짱짱하게 교차시켜 안고는 그를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너희 김씨 집안 거머리들이 내 피를 빨아먹은 돈이 다 합쳐서 가뿐하게 3억 원을 넘어가더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전셋집 보증금? 그거 90%를 내 통장에서 뺐지? 내가 매달 생활비랍시고 쥐어짜내는 그 알량한 푼돈은 내가 매일 밤 소파에 처앉아 홀짝거리는 수입 맥주값이나 겨우 감당할 수준이고. 너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건데? 부부 사이에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적으로 구는 게 말이 돼? 넌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의라는 것도 없냐? 그는 잔뜩 얼어붙은 혀로 말을 더듬거리며 알량한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찌질함을 덮어보려 안간힘을 썼다. 인간적인 정. 나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짙은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우리 엄마는 싸구려 동네 중국집에서 고기 몇 점 안 들어간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내 엄마는 태국 푸켓 풀빌라에서 최고급 시푸드를 씹어 드셔야 한다고? 그게 내가 말하는 그 잘난 인간적인 정이냐? 나는 웃음기를 싹 거두고 길가의 오물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똑똑히 들어. 오늘부터 이 집 담보대출 원리금, 전세자금 이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싹 다 정확하게 반반 더치페이해. 그리고 내 엄마 그 눈물 나는 푸켓 럭셔리 효도 관광? 너 아주 훌륭한 효자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 그 잘난 월급을 모조리 털어넣든가. 아니면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내 손으로 직접 효도해. 난 이제 단 1원짜리 한 장도 내 집안에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야. 이연서. 그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삿대질을 해댔지만 입 밖으로는 변변한 반박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오늘 밤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앉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바닥에 널브러진 저 유리 조각이나 깨끗하게 치워. 눈에 거슬리니까. 나는 퍼렇게 질려 씩씩거리는 그의 꼴을 더 이상 상대해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선 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굳게 걸어 잠갔다. 그날 이후로 보름 동안 김도윤은 내 평생 본 적 없는 극도의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어두운 무대 뒤에서 그의 그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원맨쇼를 차가운 눈으로 감상했다. 그는 친척들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번듯하고 능력 있는 효자 아들이라는 가면이 벗겨질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매달 자동차 할부금과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나면 먼지처럼 흩어지는 그의 그 가벼운 월급 통장으로는 푸켓 행적과 항공권 하나 끊기에도 버거웠고,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VIP 럭셔리 투어의 잔금을 치르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깊은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던 나는 거실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는 김도윤을 발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불빛만이 그의 불안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각종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미친 듯이 작성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는 내 몰래 카드 3장을 뚫어 카드론 돌려막기와 리볼빙으로 어떻게든 제 어미를 태국으로 밀어넣으려 발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처절하고 병적인 허영심에 찌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다 올라왔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돌려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 결국 그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어머니 몰래 원래 예약했던 VIP 최고급 맞춤 투어를 당장 취소하고 여행사 홈페이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가장 싸구려 초저가 마이너스 옵션 효도 관광 패키지로 일정을 몰래 강등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알량한 사기극의 대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그리고 벼락처럼 빨리 찾아왔다. 11월 중순으로 접어든 어느 주말이었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섞인 매서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칼바람이 빗방울을 머금은 채 유리창을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김도윤은 내 눈치를 슬슬 보며 짜증스럽게 텔레비전 리모컨만 띡띡 눌러대고 있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웅잉거리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발신지가 태국으로 찍힌 국제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특유의 쇠톱으로 쇳덩이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스피커를 찢고 튀어나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귀청을 때리는지 2미터나 떨어져 앉아있던 내 귀에까지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꽂혔다. 김도윤. 이 호로 자식, 쳐죽일 놈아. 내가 날 리조트로 휴가를 보낸 거냐? 아니면 아오지 탄광으로 지옥 훈련을 보낸 거냐?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배경음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매연을 뿜어내는 낡은 대형 버스의 굉음과 함께 패키지 가이드가 싸구려 확성기를 들고 어눌한 한국어로 빨리 버스에 타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엄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무슨 일이에요? 김도윤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파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났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까치발을 든 채 베란다로 후다닥 뛰어나가 유리문을 쾅 닫아버렸다. 하지만 낡은 베란다 문틈 사이로 그의 비참한 대화 내용은 모조리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얘야, 이 미친놈아. 내가 최고급 오션뷰 풀빌라를 예약했다며? 여긴 무슨 곰팡이가 벽지를 다 파먹어 들어간 썩은 모텔 방구석이잖아. 뜨거운 물은커녕 세수할 때마다 얼음장 같은 찬물만 콸콸 쏟아지고 머리 말릴 헤어드라이어 하나 없어서 생고생을 했다. 이건 약과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거의 오열하다시피 악을 써댔다. 오늘 아침에는 그 새까만 악덕 가이드 놈이 우리 일행을 무슨 고무 냄새 진동하는 라텍스 매장 지하 창고에다 짐짝처럼 가둬놓더니 300만 원어치 베개를 사기 전까지는 밥도 안 주겠다고 협박을 해대잖아. 내가 출발하기 전에 동서들이랑 계모임 친구들한테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해놨는데 지금 그 잡것들이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꼴을 내가 어떻게 견디란 말이냐? 나 창피해서 당장 귀국할 테니까 지금 당장 내 통장으로 비행기 표값 당장 쏴라. 베란다에 갇힌 김도윤은 마치 불판 위에 올려진 오징어처럼 이리저리 뒤틀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겨울인데도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손으로 틀어막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구걸하듯 애원했다. 엄마. 제가 제 카드가 지금 싹 다 한도 초과라 묶여서 지금 당장 그렇게 큰 현금은 뺄 수가 없어요. 제발
조금만 참으세요. 네. 일정 하루 이틀만 눈 딱 감고 버티시면. 뭐라고? 내가 그깟 푼돈 하나 융통할 능력이 없단 말이냐? 그럼 그 독사 같은 기집애는 어디서 뭘 처자빠져 있어? 당장 이연서 그년 바꾸라고 해. 그년 보고 당장 돈 보내라고 해. 연서는 지금 그게 김도윤은 입술을 덜덜 떨며 차마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결국 통화는 시어머니의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쌍욕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뚝 끊어져 버렸다. 김도윤은 베란다에 우두커니 선 채로 한참을 들어오지 못했다. 영하의 날씨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릴 때쯤에야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베란다 문을 열고 기어들어왔다.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두 눈동자에는 지독한 증오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밤 새벽 2시. 나는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내 옆에 누운 김도윤의 미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내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확신했는지 인기척을 철저히 죽인 채 이불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추고 침대 아래로 스르륵 내려갔다. 창밖 가로등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실눈을 뜨고 상황을 엿보았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인 채 내 머리맡에 협탁으로 다가오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내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내 뱅킹 앱에 접속해서 자기 통장으로 거액을 몰래 빼돌려 당장 눈앞에 불부터 끄려는 수작이 뻔했다. 나는 짙은 어둠 속에 누워 그의 그 역겹고 좀스러운 뒤태를 응시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액정위로 자기가 내 비밀번호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숫자들을 다급하게, 그러나 소리가 날까 조심스레 찍어 누르고 있었다. 내 생일, 자기 생일, 그리고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스마트폰 액정에서는 어김없이 비밀번호 오류를 알리는 시뻘건 경고등이 번쩍였다. 그 붉은 빛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번들거리는 식은땀을 비출 때마다 그 모습은 삼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미 일주일 전 은행에 방문해 이 집안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보안 격리 조치를 완료했으며 자금 이체와 관련된 단 1%의 가능성조차 모조리 틀어막기 위해 모든 생체 인식과 이중보안 비밀번호를 전부 갈아엎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그가 필사적으로 뚫어보려 발악하는 내 스마트폰은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견고한 티타늄 요새나 다름없었다. 연이은 실패로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해버린 스마트폰은 결국 완전히 잠금 상태가 되어 먹통이 되어버렸다. 이성을 잃은 그는 씩씩거리며 폰을 협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고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나지막하게 짐승의 신음같은 욕설을 씹어뱉었다. 아 씨발, 진짜. 그는 좁은 방 안을 짐승처럼 맴돌더니 결국 겉옷과 담배 한 갑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아마도 끓어오르는 화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단지 1층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나 흡연구역으로 뛰쳐나가 니코틴이라도 허겁지겁 빨아대려는 심산일 터였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차가운 거실 바닥을 밟으며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전셋집 복도는 깊은 새벽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현관문에 철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최고급 전자 도어록을 빤히 응시하다가 손가락을 뻗어 내부 설정 버튼을 경쾌하게 눌렀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숫자 6자리를 꾹꾹 눌러 입력했다. 그건 우리 엄마의 생일이었다. 바로 며칠 전, 그 싸구려 동네 식당에서 이 빌어먹을 남자가 여권 쪼가리 하나 없는 무식한 노인네라며 턱주가리를 치켜들고 한껏 조롱했던 바로 그 여자의 생년월일이었다. 삐리릭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났을까? 현관문 너머에서 터벅터벅 분노가 덜 풀린 듯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어서 도어록 덮개가 열리고 번호 키가 짓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삐비빅,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문밖의 남자는 멈칫한 듯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
분명 자기가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고 꾹꾹 눌러 번호를 쳤을 것이다. 삐비빅,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나는 현관의 차가운 벽면에 등을 기대고 선 채로 양팔을 여유롭게 교차하고는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통쾌한 원맨쇼의 서막을 가만히 감상했다. 아, 시발. 뭐야 이거. 왜 이래. 김도윤이 현관 밖에서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며 문손잡이를 미친 듯이 덜컥덜컥 흔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육중한 방화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쾅 두들기기 시작했고 그 묵직하고 절망적인 충격음만이 모두가 잠든 적막한 새벽 아파트 복도를 기괴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 안쪽에 서서 계속된 번호 입력 오류로 도어록 액정 위에 번쩍이는 시뻘건 경고등만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깜빡거리는 붉은 빛이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얼음 동동 띄운 냉수잔을 서늘하게 비췄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숴버릴 듯 밖에서 길길이 날뛰는 그 무능한 분노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나는 고개를 숙여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천천히 삼켰다.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3일 뒤 을씨년스럽게 흐린 어느 날 오후 거실 벽에 붙어있던 월패드에서 갑자기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녹슨 톱으로 정막만 감돌던 아파트의 고요함을 사정없이 썰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방금 막다른 얼음물을 손에 든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유리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눈물 자국을 만들더니 하얗게 질린 내 검지손가락 마디를 타고 흘러내려 보일러를 꺼둔 차가운 원목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4인치짜리 컬러 모니터 화면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을 뿐이다. 화면이 두어 번 깜빡이더니 불이 켜졌고 극도의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늙은 여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였다. 강남 고급 에스테틱에서 3시간씩이나 공들여 세팅하던 그 잘난 파마 머리는 마치 폭풍 후에 짓밟힌 잡초 더미처럼 두피에 볼품없이 착 달라붙어 있었다.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핏발이 선 두 눈은 당장이라도 핏방울을 뚝뚝 흘릴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비싼 립스틱을 떡칠했던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채 카메라 렌즈를 향해 발작하듯 끔벅거리고 있었다. 문 열어. 이 못되어 처먹은 미친 기집애야.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시어머니가 바깥쪽 마이크에 입을 바짝 대고 소리를 질러댄 탓에 스피커에서는 귀청을 찢는 듯한 기계음이 터져나와 거실 벽 전체가 징징 울릴 지경이었다. 대체 저 노인네가 여길 어떻게 뚫고 올라왔을까? 일산에 있는 우리 최고급 전세 아파트는 1층 로비 보안이 꽤 삼엄한 편이다. 안 봐도 비디오였다. 어디 구석에 길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입주민 누군가가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엘리베이터에 비집고 들어탄 게 분명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빨 사이에서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파열음을 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한 걸음 현관을 향해 다가갔다. 문밖에서는 다급하고 거친 파열음이 쏟아지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었다. 주먹으로, 구두 코로, 심지어 무거운 캐리어 모서리로 두꺼운 방화문을 쾅쾅 들이받고 있었다. 이연서, 너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비밀번호 바꾼다고 내가 숨을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감히 내 카드를 끊어? 그지 발사계 같은 태국 놈들 앞에서 날 그딴 식으로 개망신을 줘? 너 오늘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대가리 받고 싹싹 빌지 않으면 이 집구석 내가 다 때려 부술 줄 알아. 나는 문 안쪽에 서서 불과 10cm도 안 되는 철판을 넘어 전해지는 진동을 고스란히 느꼈다. 내 시선은 도어록 위쪽에 달린 차가운 현관문 외시경 렌즈에 머물렀다. 5년 전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의 여기저기서 영끌한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 이 전셋집 보증금의 90%를 마련했다. 이사하던 첫날 시어머니도 딱 저렇게 현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날이 그녀의 첫 방문이었다.
당시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또각거리는 하이힐을 신은 채 탐조등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굵은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가빠른 새 벽지를 슥 문질러 보더니 입술을 삐죽거리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집구석은 향이 왜 이따위냐? 거실에 대낮인데도 볕이 하나도 안 드네. 연서야, 우리 도윤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남편을 이런 풍수지리도 안 좋은 음침한 데서 살게 해. 당장 베란다 쪽에다 바디프렌드 같은 최고급 안마의자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들여놔라. 그래야 이 흉한 집구석 애군이라도 때울 거 아니냐. 그날 나는 알량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답시고 이빨을 꽉 깨물고 신용카드를 긁어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육중한 안마의자는 거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나의 멍청했던 과거를 비웃는 거대한 쓰레기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구역질 나는 그 기억들을 억지로 짓눌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눈동자에는 오직 생기 하나 없는 서늘한 냉기만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지문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육중한 금속 방화문이 철컥 하며 안쪽으로 열렸다. 순간 코를 찌르는 태국산 싸구려 야몽 크림 냄새,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시큼한 땀내, 그리고 도끼 가득 찬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문이 갑자기 열린 반동 때문에 기세를 몰아발길질을 하려던 시어머니가 앞으로 꼬꾸라지며 내 발밑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질질 끌며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흙빛이 된 김도윤이 서 있었다. 이 천박한 년이 시어머니는 간신히 중심을 잡자마자 내 뺨을 후려칠 기세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고 허공에 높이 들린 그녀의 주름진 손목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바닥이 내 얼굴에 꽂히기 직전 복도 끝 802호 현관문이 도어 클로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몸을 반쯤 내밀더니 엄청난 충격과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를 발견한 눈빛으로 우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803호 문도 슬그머니 열리더니 그 틈새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번쩍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체면과 남의 시선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동네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 보이지 않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허공에 멈춰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겨눈질로 힐끔거리며 주변 이웃들을 살폈다. 그 알량한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상스러운 쌍욕을 꿀꺽 삼키고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시어머니 행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물론 목소리만큼은 층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컸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저게 바로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는 내 잘난 며느리년입니다.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내 아들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아들 월급은 지가 다 꿀꺽하고 내 칠순 잔치날 보란 듯이 신용카드를 정지시켜버렸어요. 나를 그 밥도 제대로 안 주는 태국 시골 구석에 덩그러니 버려두고 지만 도망쳤다고요.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과장되게 가짜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허벅지를 퍽퍽 내리쳤다. 나는 그 어설프고 역겨운 연극을 가만히 지켜보며 온기라곤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헐렁한 니트 카디건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던 내 손가락이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나는 그 누런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서늘한 복도 공기 속에서 종이가 스치는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오늘 아침 2만 원이나 주고 우체부에게서 직접 낚아챈 등기 우편이었다. 어머니,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섬뜩한 평정심은 그녀의 악다구니와 완벽한 대비를 이루었다. 제가 어머니 칠순 여행 때 카드를 끊어서 태국에서 개고생을 하셨다고요? 나는 아주 느릿하고 정성스럽게 우편 봉투의 입구를 찢어냈다. 10초 남짓한 그 미세한 동작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무한히 길게 늘어지는 듯 했다.
손끝으로 종이 마찰음을 내며 그 안에 들어있던 각종 은행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두툼한 컬러 고지서 다발을 쑥 뽑아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를 쳐다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자라목을 하고 있는 김도윤에게 정확히 꽂혔다. 김도윤, 내가 직접 내 그 존경에 맞지 않는 훌륭하신 어머니께 이 고지서 석장의 정체에 대해 브리핑 좀 해드리지 그래? 나는 손목에 스냅을 주어 그 고지서 뭉치를 시어머니의 가슴팍을 향해 냅다 후려치듯 던졌다. 고지서들은 펄럭이며 마치 잿빛 복도 바닥에 내리는 더러운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맨 위에 떨어진 종이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연체 독촉장이었다. 굵고 시뻘건 글씨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쾅 박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 숫자를 곱씹어볼 시간조차 주지 않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다. 복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들 귓구멍에 아주 또렷하게 꽂히도록 말이다. 첫 번째, 어머니께 그 잘난 초호화 VIP 투어를 보내드리겠답시고 어머니의 금쪽 같은 아드님께서 몰래 카드를 뚫어 500만 원을 긁으셨더군요. 근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서 출발 직전에 제일 싸구려 마이너스 옵션 쇼핑 관광으로 몰래 강등시켰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고 억지로 짜내던 곡소리도 뚝 끊겼다. 그녀는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진 채 바닥에 적힌 붉은 숫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바짝 다가섰고 그녀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두 번째, 신한은행 현금 서비스 대출 1,200만 원. 이 돈은 지난달에 어머니 귀한 막내딸 민영 아가씨가 명품백 처바르다 연체된 제 성금융권 대부업체 빚 돌려막아 주느라 뺀 돈이고요. 세 번째, 하나은행 할부금 800만 원. 그건 반년 전에 어머니가 기어코 최신형 수입산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로 바꾸셔야겠다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긁어댄 바로 그 할부금입니다. 복도의 공기가 단숨에 진공 상태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센서 등마저 움직임이 없자 탁 하고 꺼져버렸고 엘리베이터 쪽에서 새어나오는 창백한 불빛만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에 음침하게 드리워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김도윤은 그대로 차가운 복도 벽에 주르륵 미끄러져 기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으며 마치 목이 잘린 짐승처럼 절망적인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너 지금 주둥이로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며 갖고 온 매끄러운 두 손을 뻗어 바닥에 널브러진 고지서들을 주워 담았다. 대출자 명의 칸에 김도윤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은 중풍 환자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드님이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훌륭한 성공한 놈인 줄 아셨겠죠. 매달 강남 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 받으시라고 꽂히던 그 500만 원이 끔찍한 아들놈 효심인 줄 철석같이 믿으셨고요. 나는 불과 1분 만에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한 그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엔 동정심이라곤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아드님의 그 알량한 월급 쪼가리로는 자기가 끌고 다니는 중고 BMW 할부금 맞기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니 식구들은 모조리 내 등골에 빨대를 꽂고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고 기생해온 겁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그녀 뒤에 널브러진 그 싸구려 태국산 이민 가방 2개를 정확히 가리켰다. 이제 저는 제 월급 통장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완벽하게 법적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어머니의 그 위대한 아드님은 어머니를 태국 구석에서 그 생고생을 시켜드린 대가로 무려 2,500만 원이 넘는 고금리 단기 카드 빚을 짊어지게 되셨네요. 나는 일부러 말을 잠시 멈췄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액수가 음산한 복도 공기 중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문을 빼꼼 열고 훔쳐보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아들을 키우셨다니 그 위대하신 아들놈이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습니까?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오직 우리 세 사람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칼날처럼 예리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께서 자비를 좀 베푸시죠.
상계동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그 낡은 구축 아파트 당장 처분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 달에 어머니 댁 때문에 새빨간 법원 압류딱지가 덕지덕지 붙게 될 테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완전히 혼이 나가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린 시어머니도 벽에 기대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김도윤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휙 돌아서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쾅!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며 복도에서 벌어지는 저 지옥도를 내 공간에서 영원히 차단해버렸다. 문밖에서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죽은 듯한 정적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극도의 공포와 멘탈 붕괴가 뒤섞인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절규와 함께 찰지게 뺨을 올려붙이는 마찰음이 터져나왔다. 이 천하의 호로자식. 빌어먹을 놈아. 내가 감히 사체를 끌어다 써? 내가 기어코 이 어미 명주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빌어먹을 놈아. 내 손에 죽어라. 현관문 너머로 똥개처럼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도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김도윤의 비참한 앓는 소리를 감상하며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새 얼음물을 한 잔 가득 따랐다. 진짜 진흙탕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일주일 뒤 서울 광화문. 늦가을의 쌀쌀한 저녁 무렵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뼛속까지 시린 가을비가 얼음 조각을 품은 채 IT 빌딩 1층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무자비하게 때려대고 있었다. 로비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목에 사원증을 걸고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화이트 칼라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은 천장에 매달린 웅장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7cm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법무팀 변호사에게 방금 넘겨받은 서류철을 든 채 로비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연서야. 이연서. 넓디 넓은 로비 한가운데서 체면 따윈 개나 줘버린 끔찍하게 처절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회전문 쪽에서 온몸이 비에 젖은 한 남자가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몸으로 뚫고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김도윤이었다. 식당 종업원들에게 갑질이나 해대며 알량한 가장의 권위를 세우려던 그 잘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며칠은 입은 듯 구깃구깃하고 지독한 담배 냄새와 쉰내가 진동하는 싸구려 정장 마이를 걸치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미역줄기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퀭하게 파인 눈두덩이 아래로 거뭇거뭇한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있어 마치 하수구에서 방금 기어나온 좀비 꼴이었다. 그는 나와 2미터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돌연 무릎이 꺾였다. 퍽!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다. 그의 두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자비하게 처박힌 것이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회사 동료들과 일면식도 없는 주변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다. 경악, 조롱,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수많은 시선들이 일제히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 쪽으로 쏠렸다. 심지어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찰칵 하고 셔터를 누르는 미세한 소리까지 귓가에 들려왔다. 과거의 나라면 그가 미간을 살짝만 찌푸려도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구역질이 날 뿐이었다. 연서야 여보 내가 빌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발버둥 치며 기어와서는 불안증에 시달려 손톱 밑동까지 물어뜯은 그 더러운 손으로 내 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다. 그가 고개를 쳐들자 30이 넘은 늙은 한국 남자의 찌질한 얼굴 위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 오늘 법원 소장 받았어. 너 나한테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재산 분할 90%라니? 나더러 아예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잖아.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이 원 하나 없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목구멍을 긁어내는 듯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3일 전 내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그에게 정식으로 송달한 이혼 소장 내용이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전세 보증금 출처에 대한 완벽한 자금 증빙, 그리고 그가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탕진하며 자기 본가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해왔다는 적나라한 증거 자료가 모조리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전세 보증금 90%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그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은 단 1원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연서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그는 핏기가 가시도록 내 옷자락을 꽉 쥔 채 매달렸고 내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흉측하게 구겨져 갔다. 우리 엄마, 결국 상계동 집 내놓고 쫓겨나셨어. 동생 민영이 년도 내 번호 차단해버렸고 우리 집구석 완전 풍비박산 났다고. 나 앞으로 죽은 듯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할게. 내 월급 통장 10원 한 장 안 떼고 너한테 다 바칠게. 2번 다시 우리 엄마가 이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나 지금 카드빚만 2천만 원이 넘게 터졌어. 내가 전세 보증금까지 다 빼버리면 나 진짜 신용불량자 돼서 감방 간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발밑에서 썩은 진흙탕처럼 울부짖는 이 하찮은 수컷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순간 내 머릿속에 5년 전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빼입고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내 두 손을 꼭 쥐며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었다. 저 김도윤은 평생 우리 연서를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그 기름 냄새 찌든 싸구려 식당에서 그는 내 면전에 대고 조롱했었지. 장모님은 여권도 없으신데 최고급 스파가 뭔지나 아시겠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코미디인가.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내 얼굴과 콧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10cm도 채 되지 않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장 장애로 썩어 들어가는 그의 속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입냄새가 적나라하게 코를 찔렀다. 나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을 우아하게 뻗어 내 코트 자락을 사생결단으로 부여잡고 있는 그의 더러운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할 만큼 단호하게 하나씩 꺾어 떼어냈다. 김도윤. 내 목소리는 한없이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함은 만년설처럼 날카로워 그와 주변 구경꾼들의 고막에 아주 선명하게 내리꽂혔다. 내가 뒤집어 쓴 그 사채빚은 내 그 허영심 넘치는 어머님께서 푸켓 가셔서 싸구려 라텍스 백에 쇼핑하시느라 생긴 위대한 훈장이야. 이게 바로 한국의 위대한 효도 아니겠니? 넌 감방에 가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그는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동공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흘러나오지 않았다. 나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구겨진 코트 자락을 툭툭 털어냈다.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썩은 쓰레기 봉투를 쳐다보는 딱 그 수준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이쪽으로 황급히 뛰어오는 검은 유니폼 차림의 보안 요원 3명을 향해 턱짓을 했다. 보안팀. 여기 이분,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무단 침입해서 제 업무와 회사 로비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네요.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김도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즉각 양옆에서 김도윤의 겨드랑이를 낚아채더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병든 개새끼를 다루듯 바닥에서 그를 거칠게 잡아 끌어올렸다. 안 돼. 이연서. 너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면 천벌받을 줄 알아. 이 독사 같은 년아. 내가 사람이냐. 회전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순간 김도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두 다리를 허공에 버둥거리며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부어댔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가 차가운 가을비 속으로 짐승처럼 내던져져 진흙탕이 된 계단 위로 볼품없이 처박히는 꼴을 감상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아스팔트 바닥을 미친 듯이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이게 다 우리 양쪽 집안의 숭고한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김도윤 씨, 나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을조리며 그와의 마지막 인사를 가름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단호하고 힘찬 하이힐 소리를 내며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주변 동료들의 경외감 어린 시선이 내 등 뒤로 쏟아졌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다. 반년 후 10월, 파리의 가을은 언제나 나른하고도 낭만적인 공기로 가득하다. 에어프랑스 EF267편 퍼스트 클래스 기내. 공기 중에는 최고급 송아지 가죽 시트 특유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프랑스인 승무원이 크리스탈 잔에 막 따라준 돔 페리뇽 샴페인의 매혹적인 과일 향이 감돌고 있었다. 고도 1만 미터 상공. 창밖으로는 숨이 멎을 만큼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라운지웨어를 입고 넓고 안락한 좌석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있었다. 내 바로 옆자리에는 우리 엄마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내가 지난주에 청담동 명품관에 직접 모시고 가서 맞춰드린 최고급 캐시미어 투피스를 입고 계셨다. 평생 찬물에 손을 담그고 김을 씻고 물을 써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쩍쩍 갈라져 있던 엄마의 거친 두 손, 지금 그 손은 트레이 테이블 위에 놓인 빳빳하고 초록초록한 새 대한민국 여권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소녀처럼 신기해하며 연신 쓰다듬고 있었다. 연서야,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깊게 파인 눈가 주름 사이로 20살 소녀처럼 벅찬 설렘이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떨림이 묻어났다. 에펠탑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만큼 진짜로 그렇게 높다니? 그리고 그 동네에선 달팽이도 막 요리해서 먹는다며? 그게 진짜 입에 들어가긴 하니? 나는 기대에 부푼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콧등이 찡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손을 뻗어 엄마의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손을 꽉 쥐었다. 당연하죠. 에펠탑 구경은 기본이고 센 강변에 앉아서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도 마실 거예요.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 명품숍 다 돌면서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비싼 가방도 사드릴 거고요. 우리 엄마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이번에 원 없이 다 해봐요. 나는 완벽하게 칠링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엄마 앞에 놓인 오렌지 주스 잔과 가볍게 건배를 했다.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반년이나 늦어버리긴 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엄마가 평생 누리셔야 할 진짜 대접이니까요. 챙 하는 맑고 청아한 크리스탈 마찰음이 고요한 퍼스트 클래스 객실 안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단 한 점의 먹구름도 없는 끝없는 구름의 바다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1만 미터 상공에서 자그마치 9,000km나 떨어진 서울. 상계동 어느 낡은 다세대 빌라의 곰팡내 나는 반지하방. 1년 365일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끔찍한 방구석에는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악취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지독한 습기 때문에 벽지는 다 들떠서 시커먼 시멘트 벽이 흉측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도윤은 수염이 덥룩하게 자란 페인골을 하고서 다 꺼진 싸구려 소파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편의점에서 사온 4캔만 원짜리 싸구려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지지직거리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철 지난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텔레비전 테두리에도 그 옆에서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소형 냉장고에도 심지어 구석에 처박힌 통돌이 세탁기에도 온통 법원에서 붙여놓은 새빨간 압류 딱지가 섬뜩하게 도배되어 있었다. 그 핏빛 붉은색은 칙칙한 반지하 방 안에서 마치 그를 조롱하는 악마의 눈깔처럼 번뜩였다. 야, 김도윤. 너 언제까지 그 소파에 처자빠져서 숨만 쉴 거냐? 얇은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갈라진 쇳소리와 도끼 품은 쌍욕이 귓구멍을 파고들었다. 내가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고 오라는 걸 그렇게 뭉그적거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왼수 덩어리를 낳았을꼬. 마누라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내 금쪽 같은 아파트까지 경매로 다 날려먹고. 내가 널 낳았을 때 그냥 탯줄로 목을 졸라버렸어야 했는데. 우당탕탕 냄비와 그릇을 집어 던지는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노파의 저주 섞인 악다구니. 그것은 이 좁고 축축하고 볕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지옥에서 영원히 반복될 형벌의 끔찍한 소음이었다. 김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초점 잃은 멍한 눈으로 손을 들어 캔에 남은 마지막 쌉싸름한 찌꺼기 맥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그는 텅 빈 눈동자로 냉장고에 붙은 새빨간 압류 딱지만을 시체처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알량하고도 역겨운 허영심을 지키기 위해 그가 스스로 선택한 대가이자 남은 평생 동안 썩어 문드러져야 할 그의 찬란한 쓰레기 같은 여생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